여러분들 이제 8장 학교 자율 경영과 교육 거버넌스라는 이제 장인데,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 관련한 모든 화두는 거버넌스의 시대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지난주에 중등 임용고시, 그리고 중등 임용고시의 이번에 교육 행정 문제가 지난번 리더십 할 때 나왔던 리더십 특성론 할 때 카츠의 직급별 능력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옛날에 시험에 나왔다고. 옛날에 시험에 나왔고, 객관식도 나왔고, 면접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논술로 나왔어요. 네, 카츠의 직급별 능력, 스킬 세 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요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수업 내용이니까, 테크니컬 스킬, 휴먼 스킬, 컨셉추얼 스킬, 그 세 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테크니컬하고 컨셉추얼 스킬 말고, 휴먼 스킬. 예. 그러니까, 교사로서 어떻게 인간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와 관련된 스킬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 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지역 내에 있는 학교,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교사가 학부모나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요게 지금 교사한테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어색하게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동해서 서로 통치한다. 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상호 협력하에 공동 운영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학도 심각하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게 라이즈라는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 대학에 이제 근처에 있다 보면 요런 말을 들을 거예요. 지역에 기반한 대학의 어떤 협력 활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고등교육 지원을 대학으로 줬는데, 이제는 지자체로 줘요. 지방자치단체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대학과 바깥에 있는 산, 예,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연구 네트워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등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 내에 인력을 생산한다. 예, 이런 개념들이 지금 도입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고시 제도도 앞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들이 더 나와요. 지역 거점형, 예, 지역 정주형 교사 양성, 예,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하고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학교 자율 경영,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양날의 금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개념입니다. 스쿨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그래서 SB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용어입니다. 예, 교육학에서, 교육행정학에서 SBM 하면 전 세계가 다 스쿨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걸 우리 번역할 때, 제가 옛날에 맨 처음 SBM을 접했을 때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라고 했어요. 자,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 SBM 이야기하면 요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 단위 자율 경영제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SBM인데 자율 경영제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공동체 요쪽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혁신학교,
예, 자율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SBM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지역의 협력과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공교육 혁신 모델이 역설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동전의 앞뒷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정권이나 교육부는 없어요. SBM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게 입장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 이야기할 때 학교 재구조화하고 80년대 후반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리더십 할 때도 이야기했죠. 변혁적 리더십 이야기할 때,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이야기할 때도 배경 자체가 80년대 미국 공교육 개혁 시기에 나왔다고. 그리고 80년대 미국 공교육에 대해서 스쿨 리스트럭처링, 학교 재구조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서 공교육을 개혁할 때 판을 뒤집어 엎을 때 도입했던 게 뭐냐? 바로 이 SBM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전제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학생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리고 시도교육청이 학교로 명령하고 이런 구조를 가질 거예요. 학생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일 좋은 교육은 그 학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교육기본법에 학교 운영의 사주체라고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예,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주민.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사와 그 학생들의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학생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학교에다가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준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니네들한테 자율권을 줄 테니까 주인의식을 가져라. 즉 다시 말해서 책임져라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 맨 처음 말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다고요.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니네들한테 자유를 줄게. 대신 니네들이 책임져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칼자루를 지어서 자율성을 줬는데 니네들이 책임을 지라고 할 때 이 책임의 양상이 어떠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531 교육대개혁안이라고 하는 95년도에 우리나라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이 나올 때, 예, 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 개혁안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작년 시험 문제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에서 네, 자율성을 줬으니까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자,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중요한 상황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자, 그러면서 단위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먼저 인사권에 관해서 자율성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어, 교장이 왔는데 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자꾸 학교가 개망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이번에 교장을 공모해서 뽑자. 예. 우리도 좋은 교장 선생님 모셔와 가지고 우리 학교와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능력이 있는 분을 모시자라고 결정을 해서 시도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보고 그게 타당하고 필요한 것 같아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반 공립학교가 자율학교로 전환하게 되고, 자율학교는 전체 교직원의 30% 이내에서 네, 원하는 교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초빙 교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장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할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교육 개혁이 성공한 혁신학교들, 대표적인 그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 다 교장이 뜻을 같이 하는 교사 집단들하고 같이 준비해서 초빙되어 왔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구성원들이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뭘 하겠어요? 학교에 왔으니까 교육 과정을 손을 댈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준 거죠. 요걸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단위 교육 과정 개발. 예, 우리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안 임용고시 기출 문제로 나온 게 학교 수준에서 교사 수준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거. 예, 그게 문제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나왔죠. 그건 중등뿐만 아니라 초등까지 다. 그만큼 교사들이 학교의 자율성을 줄 때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교사의 교육 과정 개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는 지금 제도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보편적인 표현은 뭐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학문적 배경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인데, 우리 정책적으로는 교사 중심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학교에다가 의사결정권 줬고, 인사권 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줬으니까 당연히 교육과정에 맞는 돈을 쓸 자율권도 얻어야겠죠. 그래서 만든 게 학교 회계제도입니다.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장관 항목 정해가지고 볼펜 몇 자루 사는 것까지 다 정해서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우리가 운영하니까요.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뭐 교보제든 뭐 실습 재료든 이런 걸 학교가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내릴 수 있는 학교 회계 제도라는 것을 허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 공립학교는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모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학교 접수할 수 있어요. 예. 마음 맞는 사람들이 동시에 내신 써서 그 학교로 점검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우리 뜻 맞는 교사들끼리 모여서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스쿨 리스트럭처링 했잖아요. 공교육에 대한 전면적 불신과 개혁으로 출발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5.3일 교육대개혁안을 비롯한 MB 정부 때 나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기본 전제가 공교육과 교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불신하는 거. 자, 공교육을 못 믿겠어. 교사의 전문성도 인정 못 하겠어. 자, 그러면 신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제일 신봉하는 게 뭐예요? 선택 개념이에요.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나 교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학교나 교사는 경쟁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질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퀄리티가 따르지 않는 교사나 학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져야 된다. 요 개념이 중요해요.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쓰기가 아주 불편하고. accountability, 책무성. 우리 책임은 responsibility. 이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하는 책무는 법과 제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슈퍼비전 장학론 할 때 미국 학교는 교사에 대한 임면 권한이 교장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시플이라는 용어보다는 슈퍼바이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교장이 보고 수업 제대로 못해? 그럼 너 거기에 대해 책무를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어예요. 너, 너 수업 못하네? 우리는 너가 수업 잘할 거라고 뽑았는데 못해? 그럼 너 그냥 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확실히 쓰죠.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한 책무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사들이 수업 못한다고 해고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 responsibility라고 이야기하는 책임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에요. 내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해서 의뢰, 명분상 해야 되는 아주 도덕적인 활동. 요게 이제 책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사회학이나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스쿨 초이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선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게 80년대 이후 전 세계 공교육 개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개념 중에 하나가 스쿨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초이스해요. 선택해요. 누가? 학부모가. 예. 그래서 531 교육 대개혁안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도 지금 그 당시 교육에 관한 자료나 교육과정이나 교육사회학 책을 보면 그때 교육에 이런 개념이 등장해요. 소비자라는 말이. 네. 수요자 중심 교육, 소비자 교육 주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소비자, 무슨 수요자예요? 이 초이스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권 침해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여기부터 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95년이니까요. 지금 30년이 누적됐잖아요. 한 세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은 이걸 학창 시절에 경험하고 성장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가 20년에서 25년을 세대론의 한 주기로 잡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되니까 확고히 굳어진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교사한테 자꾸 권리 주체로서 요구를 하죠. 이게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요 신자유주의가 무섭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교육 황폐화를 맛봤어요. MB 정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일반고 황폐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뭔가 선택해서 가는 고등학교 외에 학교가 너무 황폐화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고 혁신학교 나올 때는 학교 자율운영 버전 2.0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뢰하자.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인 거죠. 학교와 선생님을 한번 신뢰하고 믿어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만 일방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학교 운영의 주체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주체들이 서로 다 신뢰를 하자. 그러면 이 주체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그 거버넌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합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임은 교사만 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신뢰와 관련되는 아까 말했던 학교 운영의 주체들이 다
책임을 지는 학교를 만들자. 똑같은 모델인데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결과는 확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러한 논의를 거쳐서 나온 이제 우리 학교의 변화된 제도의 아이디어나 특징이 뭐냐면, 요때는 아까 이야기했죠. 학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가 나오는 게 요것 때문에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여기서는 학교를 선택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차별만 생기니까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예, 요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나온 게 고교 학점제. 예,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저 멀리서 따진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SBM부터 출발한 거예요. SBM부터 출발해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계약하고 책임을 묻는 관계냐, 아니면 신뢰하고 같이 의논하는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학교의 속성이나 모델이 많이 달라진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참고로 한번 보세요. 2020년 경기도는 이제 여러분 선배들 1차 끝났으니까 이제 2차 시험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는 2차 시험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다큐멘터를 작성해요. 그래서 요걸 먼저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심사관들이 요 제출한 자료를 읽으면서 인터뷰를 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디베이팅도 시키고. 예. 2차는 전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해요. 권한이 교육감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형식이, 그래서 2차는 시도별로 다 달라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임용고시에 관심 있고 임용고시를 치겠다 그러면 자신이 지원하는 지역에 2차 시험 형식이 어떠냐, 배점이 어떠냐, 예,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경기도 문제예요. 혁신교육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의 소속 학교와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할 때 자신의 교육 철학이 드러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설계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논술 한 300자 끄적끄적 했던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 예. 지역 내에 있는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한다고 할 때 나의 철학이 드러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세워라. 예. 교육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언급했던 요 이야기들이 협동하는 모델로 보느냐, 경쟁하는 걸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속성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 교권 침해 이야기하면서 수요자, 소비자 이야기했어요. 자, 요게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그 책무성 모델이에요. 여기 이행 요구자가 있어요. 프린시플. 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사회과 계열은 이거 아마 배울걸요? 역사나 일반 사회교육과에서, 예, 요것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예, 주인, 대리인 이론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부모가 자기가 주인으로 보고 교사를 대리인으로 보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예.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교사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없죠. 내 종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밑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서 교사한테 덤빌 때 하는 말이 그거죠. 선생님 월급 우리 아버지 엄마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면서요. 예, 그게 주리인 대리인 이론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있어요. 이행 요구자. 여기가 학부모하고 학생이에요.
학부모 학생이 요구를 해요. 누구한테? 이행 당사자 에이전트한테. 이게 누구예요? 학교하고 교사예요. 그럼 학교하고 교사는 이 학부모하고 컨트랙트를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사회학이나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 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차트. 차트 스쿨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억지로 번역하면, 네, 헌장학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트라는 말이 이제 헌장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차트를 내건 거예요. 그리고 그 차트를 보고 동의하면 부모들이, 그래, 괜찮은데? 이러면 우리 계약 맺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제도적인 변화가 뭐냐면, 우리 주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교육 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 재정을 어디로 줘요? 학교로 줘요.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로 줘요.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계산을 해가지고, 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걸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줘요. 그럼 강원도 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은 돈하고 지자체에서 받은 돈을 합쳐가지고 교육에만 쓰기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해요. 우리는 그걸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교육비 특별회계를 학교로 내려주게 되면 아까 학교 회계 제도에 의해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요. 자, 그런데 요 책무성 모형을 가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교육비를 어디로 주느냐 하면 부모한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와 관련해서 또 요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바우처라고. 네. 우리 지금 누리과정, 네, 유아교육할 때 아마 바우처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거 우리 지금 부모들한테 주는 거예요. 바우처를 줘서 네가 이걸 유아교육기관에 등록하게 되면 그 유아교육기관이 그 바우처를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모델이에요. 부모한테 이 바우처를 줘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번역하면 교육비 지불 보증 제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증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바우처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요. 교육비 지불 보증 증서예요. 자, 그러면 부모는 1인당 공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부로부터 학부모가 이걸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차트를 건 학교하고 컨트랙트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바우처를 1위로 줘요. 학교로. 그럼 학교는 학부모가 이 바우처가 학부모 갔다가 학교로 오겠죠. 학교에서는 부모가 낸 바우처를 모아서 정부에 내면 정부가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교육비를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의 소비자 개념인 거죠. 내가 학교에 있는 교장인데 학부모 학생을 모으지 못한다? 예, 그러면 학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문 닫아야 돼. 예, 그게 바로 accountability예요. 책무성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어, 네가 교육 잘하면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인기 얻겠지. 그러면 많은 학생이 등록할 거고, 그럼 니네 학교에 바우처가 많이 모일 거고, 니네 학교는 부자가 될 거고, 돈도 더 많은. 그래서 교육비도 펑펑 쓰게 될 거고. 그런데 네가 교육을 못해? 그럼 학부모 학생이 안 올 거고, 바우처 못 받을 거고, 그러면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도 운영이 안 되죠. 예, 그러면 폐교예요. 그게 미국식 어카운터빌리티예요. 그래서 요 시대 때 미국이 하루에 300개 학교가 새로 생기고 300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자율적이지만은 책임도 니네가 져라. 이제 요런 개념이 성립되었던 게 신자유주의 책무성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억의 제도들이 많아요. 여기에
밑에 제가 적어놨죠. 물을 권리가 있다고 부모는. 당연하겠죠. 내가 소비자고 권리가 있으니까 니네들 지금 계약대로 잘하고 있어? 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했어? 그래서 당연히 학교는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화되고 법제화된 게 여러분들 민원제도예요. 학부모 민원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학부모가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제일 궁금하겠죠. 야, 니네들이 우리 애 가지고 이렇게 공부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차트 보고 내가 우리 애 등록시켰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니?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요걸 드러낼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미국이 한 요 제도를 본따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했나 모르겠네. 네, 이거 쳐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일제고사? 모든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등수를 매겨야 그래야 학부모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애가 200등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150등 했다? 성적이 올랐네? 네, 요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MB 정부 때 일제고사 칠 때 비리 많았는데 미국도 장난 아니었어요. 예. 미국도 주정부 차원에서 성적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뭐 깜빵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만큼 왜? 돈하고 직결되니까요. 부모, 돈, 정부 지원금 이런 거하고. 자, 그래서 MB 정부 때 요런 제도를 도입했다가 예, 우리나라 공교육이 더 확대화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학교 자율운영 버전 2.0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거버넌스 이야기 아까 시험 문제도 나왔고 제가 그랬죠. 이번 문제도 그런 거라고. 작년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예요. 학교운영위원회니까 가버넌스 이야기하고 관계가 되고요. 이번 문제도 제가 이야기할 때 교사의 휴먼 스킬이에요. 예, 그러면 관계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육 정책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용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본래적 의미의 가버넌스는 우리 이제 사회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가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개념은 시민사회 개념이에요. 시민사회. 국민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시민사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부인하는 게 요건 거죠. 정부의 공권력. 음, 정부의 공권력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민들의 모임. 그래서 시민들의 수준 높은 합의.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유럽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 선진국이 유럽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죠. 자유로운 공동체의 토론, 그리고 자율적인 결정, 자율적인 집행, 거기에서 정부의 공권력을 배제하는 것, 요게 원래 가버넌스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제 개념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 같은 경우 정부를 배제하고 공교육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도 들어온 거예요. 학교도 들어오고, 지역사회도 들어오고, 학부모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에 기업이 있다면 기업도 함께 하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게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 교육청은 그걸 약간 축소한 거죠. 교육청 단위의 교육 거버넌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간의 거버넌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교육 거버넌스는 위계가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이 예, 서로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것. 재정적으로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찬조금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발전기금도 내고.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협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인적 협력 단계로 가요.
예, 서로 사람도 보내고 서로 사람 간의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우리 이런 활동하는데 그 단체에 있는 전문가 누구 좀 보내 주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적 교류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서로 시설이나 설비나, 예, 요걸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네 거 내 게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학교 모델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제일 먼저 생긴 게 경기도에 있는 동탄 신도시 이런 데입니다. 학교를 지역 거점 기관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학교 안에 수영장, 체육관 만드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는 종합 복합 시설? 예. 요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수준 높은 건 뭐냐? 프로그램 협력 단계예요. 요건 바로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통합 교육 과정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면 지역 교육 과정 이런 말들도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가 일어날 때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예, 협력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아까 교육 거버넌스 문제에서 공동 교육 과정을 이야기한 거, 예, 그게 바로 교육 거버넌스의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런데 배경이 뭐예요? 당신의 교육 철학이 어떻느냐를 깔고, 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 갖고는 경기 혁신 교육에 함께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이제 그걸 표를 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기능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4학년 되어서 진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1차 끝나고 나면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서 시도교육청 저기 공문서나 정책 자료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지원한 교육청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교육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이해 못하고 교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은 기본 전제 조건이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그 자율성을 공유하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근데 그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이어야 된다. 네. 그게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